화장실 청소나 하는 여자가 호텔 로비를 돌아다녀 격떨어지게. 청소나 하는 여자가 무슨 사돈이냐고요? 그날의 모욕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새벽 5시 호텔 화장실은 락스 냄새로 가득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은 차가웠고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고 있었지요. 물을 짜는 걸레에서는 오래된 세월처럼 묵직한 냄새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 시간 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설령 본다 한들 그들이 보는 건 단지 변기 닦는 여자일 뿐이겠지요. 그날 저를 스쳐 지나간 손님들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묻은 물때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손이 머지않아 누군가의 인생을 갈라놓을 칼날이 되리라는 것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저를 깔보고 무시하고 웃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여기 화장실에 계셨어요? 청소 담당 김 과장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장갑 낀 손으로 변기 물을 털며 미소만 지었지요. 오늘은 상견례 날이라 하셨죠. 그의 말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묵묵히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언제나 조용히 준비하는 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머, 여기가 상견례 장소 맞나요? 갑작스런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바로 제 딸의 시어머니가 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청소부로만 봤겠지요. 네, 그랜드 볼룸은 엘리베이터 타고 3층입니다. 제가 친절히 안내했더니 그녀가 코웃음을 쳤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왜 이런 고급 호텔 로비에서 돌아다녀? 격이 안 맞잖아. 옆에 있던 시누이로 보이는 여자가 거들었답니다. 엄마, 요즘은 청소도 다 외주 주는데 직접 고용이래요. 비효율적이죠. 시어머니가 저와 제가 들고 있던 봉지를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그 안에는 청소 도구들과 함께 제가 아침에 먹으려던 김밥이 들어 있었거든요. 김밥이나 싸들고 다니는 하찮은 여자네. 우리 아들 결혼하는 집안도 이런 수준이면 어떡하나 몰라.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딸의 상견례 날이니까요. 2시간 뒤 그랜드 볼룸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제가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아니, 청소부가 왜 여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텔 지배인이 달려왔어요. 회장님, 오늘 따님 상견례라고 들었습니다. 특별 준비 완료했습니다. 연회 담당 부장도 90도로 인사했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대로 최고급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지요. 회장님이시라고요? 제가 천천히 명함을 건넸습니다. 회장 한미경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네, 제가 이 호텔 체인 오너입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뵀는데 기억하시죠? 청소나 하는 하찮은 여자라고 하셨던가요? 시누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오해를 몰라봬서. 오해요? 청소하는 사람을 하찮다고 보는 건 오해가 아니라 본심 아닌가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급하게 수습하려 했답니다. 사돈, 큰 실례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를. 저는 더 이상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하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얼어붙은 채 진행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제 딸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엄마, 괜찮아? 딸이 조용히 물었을 때 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곧 깨닫게 되었지요.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지요.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좀 힘들어서.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주방에서는 묵은 김치 냄새가 났어요. 싱크대엔 며칠 된 듯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어둡게 만들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반으로 줄였어. 남편 월급으로도 충분한데 왜 친정에서 호텔 회장한다는 딸이 돈 타령이냐면서. 딸의 눈가가 퀭해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 통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그래도 참을 만해. 근데 엄마, 어제 시어머니가 또 왔어. 엄마가 청소부 출신이라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닌대. 제 주먹이 떨렸지만 딸 앞에서는 침착하려 애썼어요. 그래서 남편은 뭐라고 하니? 남편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쁘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그때 딸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는데 사위가 강남의 고급 바에서 30만 원을 결제했더군요. 이게 뭐니?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매주 금요일마다 그래. 향수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는데 내가 물으면 접대라고만 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제가 있는 걸 보고는 비웃음을 지었지요. 어머, 사돈이 오셨네요. 청소하러 오신 건가요? 우리 집은 알아서 할 테니 괜찮아요. 안녕하셨어요. 제 딸이 좀 힘들어 보여서 왔습니다. 힘들긴요. 호텔 회장 딸이면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기본 생활력도 없더라고요. 귀하게만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봐요. 그 순간 딸이 폭발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매일 그러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반항했으니까요. 뭐,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비도 반으로 줄이시고 친정 욕도 매일 하시고 남편은 밖에서 딴 여자 만나는데 어머니는 아들 편만 드시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요. 딴 여자,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딸이 휴대폰을 들어 신용카드 내역을 보여줬어요. 매주 같은 같은 시간 수십만 원씩 결제된 기록이었답니다. 이래도 접대라고 하실 건가요? 새벽 2시 접대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당황하더니 곧 다시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내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남편이 밖으로 돌겠니? 너가 뭘 알아? 제가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제 딸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남편이 바람피는 게 아내 탓이라고요? 맞잖아요. 호텔이고 뭐고 기본도 안 된 집안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때 딸이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가슴을 부여잡더군요. 딸, 괜찮니?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제가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딸은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발작이라는 진단이었답니다. 병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이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려야겠다고 말이지요.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젖은 바닥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번졌어요. 딸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제 비서실장이 서류를 건넸지요. 시댁에서 운영하는 케이터링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 매출 200억, 그중 60%가 우리 호텔 체인과의 거래군요. 나머지는 협력 호텔들이고요. 제가 서류를 넘기며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한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위생 점검 일정을 당기세요. 내일 당장 실시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회사의 공장에 들어섰을 때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냉동고 한쪽 구석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작업장 바닥엔 기름때가 끈적거렸어요. 이게 우리 호텔에 납품되는 식자재를 만드는 곳입니까?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달려왔답니다. 사돈,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정기 위생 점검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심각하네요. 당장 개선하지 않으면 계약 재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시어머니도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평소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아니, 병원에 있던 사돈이 왜 갑자기? 이건 너무하잖아요. 뭐가 너무하다는 겁니까? 제 딸을 병원에 보낸 건 괜찮고 사업상 정당한 점검은 너무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지자 시어머니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딸 일은 가족 간의 일이고 이건 사업 아니에요. 가족이요. 청소나 하는 집안은 사돈도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샘플 수거하고 정밀 검사 의뢰하세요. 결과 나올 때까지 납품 보류입니다.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막아섰지요. 사돈, 이러시면 우리 회사가 망합니다. 대화로 풀어요. 대화요? 제 딸이 쓰러져 병원에 있을 때는 대화가 필요 없으셨잖아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엄마, 나 퇴원해도 된대. 지금 오는 중이야.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단호해졌답니다. 비서실장, 우리 호텔 체인뿐 아니라 호텔연합회에도 이 업체 평가 결과를 공유하세요. 네, 회장님. 시어머니가 절박하게 소리쳤어요. 잠깐, 그러면 다른 호텔들도 계약을 끊는다고요? 그건 너무. 우리가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 입에서 잘못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지요. 이제 아세요? 그런데 너무 늦었네요. 회사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시댁 식구들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 균열이 보이더군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호텔연합회에서 답변 왔습니다. 위생평가 결과를 보고 전원 계약 재검토하겠답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 법무팀에도 연락하세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준비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창백했지만 조금은 나아 보였답니다. 엄마,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갑자기 사과하고 싶다고. 무슨 일 있었어? 글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가 모르는 척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지요.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고 말이에요. 일주일 후 시댁 회사 앞은 납품 트럭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품된 식자재들이 쌓여가는 창고에서는 썩은 양파 냄새가 진동했고 사무실 형광등 아래 직원들의 얼굴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사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딸아이 시아버지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답니다.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몰골이었지요.
전국 호텔의 80%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대로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요, 제 딸도 시댁 때문에 버티기 힘들어 했는데, 그땐 신경 쓰셨나요?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소매 끝이 헤어진 것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심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왔지요. 회장님, 시댁회사 거래은행에서 대출금 회수 통보를 했답니다. 담보 가치 하락으로 즉시 상환을 요구한대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회사뿐 아니라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데. 아, 그래요? 집까지요? 제가 무심하게 물었더니 시아버지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난리야. 우리 때문에 망한다고 살려달라고. 딸의 집으로 가보니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번져 있었지요. 고급 브랜드 옷은 그대로였지만 초라해 보였어요. 사돈,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상견례 때 뭐라고 하셨죠? 청소나 하는 여자가 무슨 사돈이냐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죄송합니다. 겉모습만 봤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당신의 본심이었죠. 청소하는 사람을 하찮게 보는 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때 남편도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지요. 엄마, 왜 여기서? 아, 장모님도 오셨네요. 자네, 요즘도 강남바에 자주 가나? 제 질문에 사위의 취기가 확 깼답니다. 그게. 딸이 병원에 실려간 날도 거기 있었죠. 새벽 2시까지. 사위가 딸을 쳐다봤어요. 딸은 차갑게 외면했지요. 이혼 서류 준비했어.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뭐, 이혼, 야, 너 정신이 있냐? 우리 집이 망하는데 이혼이라고. 사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끼어들었어요. 망하는 건 자업자득이고 이혼은 당연한 결과야. 아내를 무시하고 외도까지 했으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울부짖었답니다. 안 돼요. 이혼까지는. 우리가 다 잃어도 가족은 지켜야죠. 가족, 제 딸을 가족으로 대하셨나요? 이유 없이 제 딸을 무시하고 생활비 줄이고 병원에 실려가도 관심 없었잖아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더니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지요.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세요.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호텔 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공개적으로요? 그건 너무하다고요? 제 딸은 공개적으로 무시당했는데요. 별로 득도 안 되는 집안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셨잖아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하자. 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다 끝이야.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추락 직전의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공개 사과 당일 아침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의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고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긴장감을 더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무대 옆 대기실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평소 즐겨 입던 명품 옷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 같았어요. 선택권은 없어요. 이것마저 거부하면 정말 끝입니다. 제 말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손에 들린 사과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사 기자들도 왔습니다. 호텔업계 전문지부터 20개 매체에서 취재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요. 언론까지요? 이건 너무해요. 우리를 완전히 망신시키려는 거잖아요. 망신이요. 제 딸은 이미 동네방네 망신당했는데요. 제가 차갑게 받아치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10분 후 시작합니다. 준비하세요. 무대로 나가기 직전 사위가 저를 붙잡았어요. 장모님, 제발. 이혼만은 막아주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자네가 매주 금요일 새벽에 만났던 여자, 이름이 뭐지?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답니다. 그건 대답 못하겠지?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막아달라고 합니까? 딸이 옆에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했어. 제3분할의 위자료까지 변호사가 다 준비했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돼. 넌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가 3년이나 함께 했는데. 남편이 소리쳤지만 딸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함께 했다고? 당신은 밖에서 놀았고 난 혼자 견뎠어. 그게 함께한 거니?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공개 사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무대로 올라갔어요.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들을 주시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사과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지요. 저희 가족은 한미경 회장님과 따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시어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상견례 날 청소하시는 모습만 보고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지요. 며느리를 가족이 아닌 남처럼 대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친정을 모욕하고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공개 사과가 끝난 후 시댁 회사는 완전히 초토화되었답니다. 거래처는 모두 끊겼고 직원들은 떠났으며 은행은 가압류를 진행했어요. 사돈,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요. 시아버지가 간청했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진짜 끝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완전한 굴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한 듯 했답니다. 한 달 후 시댁집 경매 현장이었습니다. 봄볕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거실에는 차가운 공기만 맴돌았어요.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이 하나둘 실려 나가고 있었답니다. 사돈, 제발. 집만은 살려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보석도 모두 팔아치운 뒤였는지 남루한 차림이었지요. 갈 곳이 없다고요? 제 딸도 시댁에서 갈 곳이 없었어요.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병원 신세까지 졌잖아요. 옆에서 딸이 이혼 확정 판결문을 들어보였어요. 오늘로 완전히 끝이에요. 위자료 5억도 받기로 했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남편이 울면서 소리쳤답니다. 5억,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무슨 돈이 있어? 너무하잖아. 너무하다고요? 당신이 매주 만났던 그 여자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내가 아끼고 아껴서 생활비 만들 때 당신은 한 번에 100만 원씩 썼잖아요. 그때 경매 집행관이 들어왔습니다. 낙찰되었습니다. 1시간 안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시아버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한때 잘 나가던 회사 사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이 모든 게 상견례 날 그 일 때문인가요? 제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차별하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대가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서 큰절을 했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했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서서 나왔을 뿐입니다. 일주일 후 호텔 대연회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 내 갑질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기념식이었지요. 수백 명의 하객과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전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재단은 제 딸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댁의 갑질과 폭언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청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답니다. 딸이 무대에 올라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얼굴엔 예전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지요.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존엄은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거니까요. 딸의 말에 또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데 저 멀리서 시댁 식구들이 보였어요. 작은 봉고차에 이삿짐을 싣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숙였지요. 더는 오만함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 딸이 물었을 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자업자득이야.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지. 바로 그때 젊은 여성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시댁 갑질로 고통받았는데 오늘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저도 당당하게 맞서 볼게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생각했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면 결국 자신이 만든 바닥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우린 그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존엄을 지키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뿌릴 새로운 씨앗이니까요. 1년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답니다. 회장님, 이번 달만 상담 신청이 300건 넘었어요.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요. 딸이 운영하는 재단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온대. 딸이 상담실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딸의 시어머니였어요. 한때 화려했던 그녀는 이제 수수한 차림이었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염치 없지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지요. 저도 사실 시어머니한테 20년간 당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딸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희 재단은 모든 피해자를 돕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용서와 화해의 첫걸음이라 생각했어요. 한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소며 설거지며 모든 걸 직접 하면서 살아간다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무시했던 청소하는 삶을 이제 본인들이 살게 된 거였지요. 회장님,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 왔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팔 생각은 없어요. 대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는다면 협조하겠다고 전하세요. 그날 저녁 딸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머릿결을 스치고 발밑의 보도블록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엄마, 나 다시 결혼할 것 같아. 정말, 누구니? 재단 자문 변호사야.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엔 신중하게 결정했어. 딸의 왼손 약지의 작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지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된 빛이었어요. 이번엔 상견례 때 청소 안 할 거야? 딸이 장난스럽게 물었고 우리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래도 새벽 청소는 계속할 거야. 그게 나의 뿔이니까. 재단 1주년 기념식 날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선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시대 갑질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고통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 덕분에 새 삶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중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스스로 무덤을 판다. 하지만 그 무덤에서도 새싹은 돋아날 수 있어요.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단단해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심은 씨앗이 만든 숲이었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속 시원한 응징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